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총선을 향한 정치권 움직임은 분주합니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까요? 발종호 세한대 교수, 정호김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국회 출입기자를 통해서 지금 막 들은 것처럼 황교안 대표가 당의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개적인 불만을 나타냈는데 오늘 아침 회의에서 나온 황교안 대표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천과 관련해서 일부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그동안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불공정 사례가 지적되고 있고 또 내부 반발도 적지 않게 일고 있습니다. 저는 당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보면서 현재까지의 공관위의 결정 일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뭐 6곳에 대해서 제의, 다시 말해서 공천 결과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달라, 좀 바꿔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했는데 이 6곳을 보니까 4곳은 현재 미래통합당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이고 2곳은 민주당 의원이 현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3곳 같은 경우는 현역 의원이 컷오프가 되고 이른바 새로운 인물이 공천을 받은 상황인데요. 이 6곳에 대한 제의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정호김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미래통합당 소속이 아니라서 그 속사정을 제가 관전자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그 당 대표가 일부 재검토를 좀 요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불공정하다. 네. 그리고 안팎에 불만이 많고 잡음이 들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과거의 그 공천에서는 당 대표의 권한이 상당히 큰데 오늘 어떤 언론에서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당대표가 지금 지역구도 그렇고 비례대표도 그렇고 지금 당대표의 힘이 못 미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당이 다원화되었다. 과거처럼 그런 어떤 구태가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이 3곳 현역 의원이 지금 탈락한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는 미래통합당으로 보면 공천만 되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만약에 경선으로 하게 되면 현직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네. 경선이라는 게 그 지역의 모든 그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전화 여론조사를 하는 것인데 전화 여론조사하는 대상이 당원들이기 때문에 조직을 관장하고 있는 현 의원들이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이제 좀 더 새로운 어떤 가치로 다른 사람을 단수 공천할 생각이었으면 뭔가 상징성이 있거나 저 사람은 될 만해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예. 물론 나름대로 공간이 나름대로 제가 볼 때 사천 같지는 않지만 뭐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지금 공관위와 그다음에 이제 당 지도부 사이에 약간의 어떤 그 알력으로 비춰지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미래통합당의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룰에 따라 당대표도 지금 제의를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공관위도 뭐 다시 3분의 2의 그 표결이 있으면은 의사결정에 그대로, 예. 있어서 뭐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네. 바꾸든지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룰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또 황교안 또 김용호 거기다 또 이제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김종인 전 대표가 뭐 여기서 이거 바꾸지 않으면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이제는 중요 인물이 그렇게 마치 또 서로 어떤 그런 그 파워 게임을 벌이듯 하는 정치보다는 네. 적어도 이 룰에 따라 움직이는 걸 보여줄 수밖에 없죠.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공천이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현장에서 열심히 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가 만약에 어려운 지역이라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너무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죠. 네. 그 원칙대로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후에 김영우 위원장도 최고위는 최고의 권한이 있고 우리는 우리 권한이 있다. 각자 권한대로 하면
위헌된다. 이거는 지금 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원칙대로 한다는 얘기는 경선을 하고 있으면 이제 경선대로 네. 그리고 그 경선이 객관적으로 또 투명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면은 그 결과에 승복하면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비례통합당 같은 경우는 공천이 좀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시스템에 의한 공천보다는 전격적으로 이 전략 공천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6군데에 대해서 제2심의 그러니까 제2 요구가 들어왔는데 예. 그것을 보면은 특징이 대부분 다 비례통합당 우세 지역이라는 그런 특징이 네. 있는 거죠. 당선 가능성이 예. 높은 지역. 그러니까 대구에 한 곳이고 또 PK 2곳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도 강남하고 인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문제가 네.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2심의 그러니까 제2 요구는 당헌 당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 또 공간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3분의 2에 의해서 최고위원회에서 요구했지만 그대로 또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다만 황교안 대표가 제2심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이유를 댔어요. 하나는 불공정 사례가 있다라는 네.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내부 반발 두 개를 얘기했는데 네. 내부 반발까지는 뭐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는데 불공정 사례가 있다라고 꼭 집어서 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 같은 경우 자존심이 강하고 또 자기는 한 점 부끄럼 없이 투명하게 공정하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두 사람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 이것도 상당히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처음에 김영호 위원장이 이제 공관위원장을 맡게 됐을 때만 해도 이제 황교안 대표가 공천에 대한 전권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또 마음 같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 의원께서는 의정 활동을 하셨고 실제로 공천을 받으셨으니까 이게 선거 때마다 늘상 공천 잡음, 공천 갈등이라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이 정도의 공천 잡음이 기존에 봤을 때 기존에 그냥 하던 되풀이되던 수준이다 아니면 좀 그 이상이다 이렇게 여쭤본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당장 이제 2016년을 반추하면 그 정도는 아니죠. 네. 2016년 워낙 정도는 예.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게 상황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을 맡을 때만 하더라도 네. 미래통합당이 물론 이제 그 집권당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조국이라든지 유재수라든지 또는 그 울산시장 그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났지만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이제 돌아서면서 예. 이 집권당이 엄청난 지금 타격을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 공천하거나 또는 공천에 관심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을 받으면 이제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났고요. 예. 그래서 아마 황교안 대표도 처음에는 전권을 다 주면서 자율적으로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하는 것이 당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 공천할 때 만약에 이 상대 당과 소위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지역 같으면 이런 잡음이 덜 나는데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 공천이라는 거는 당선 가능성이 정말 낮은 지역에 이 사람이라면 가서 죽어도 명예롭고 또 어떻게 보면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곳을 전략 공천하든지 아니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남이라든지 또는 뭐 인천 연수라든지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곳은 적어도 당이 아, 저런 사람 하나는 내가 보내준다면 그래 그런 사람이라면은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어 이래야 되는 것인데 예. 그러기에는 지역구에서 그동안 그 지역을 닦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지금 억울해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은 같고 또 우리나라가 연줄 사회다 보니까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거론되면서 이 사람은 누구하고 가깝고 누구랑 같이 일을 했고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한국 사회가 사실 뭐 조금만 하면 다 엮여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찌됐든 김용호 의장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물러나면은
완전히 스타일 구긴다라는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많이 그 잘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야당, 미래통합당, 구자유한국당에 대한 이런 관심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관심 밖에서 뭐 심지어는 야당이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소리까지 듣다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적어도 리더급의 인사들이 여기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조율을 하고 또 국민 또는 주권자가 볼 때도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타개하는구나 이걸 보여줘야지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각자 자존심 대결을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뭐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라고는 보지만 지금 저기 군데군데 지금 지뢰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홍준표 전 대표도 또 대구 수성을 해서 나온다 그러시고 그러니까는요. 네. 그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홍준표 전 대표 네. 이야기로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까지 황교안 대표에게 자신의 거취를 결단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고위에서도 전혀 이야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준비했는데 우선 듣고 오시죠. 오늘로 저는 양산을 지역구 출마를 포기하고 예비 후보에서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협잡에 의한 공천 배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결코 승복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산을 무소속 출마를 깊이 검토했으나 이 역시 상대방 후보를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기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구로 가겠습니다. 지금 대구 우리 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은 제가 출마하기 곤란합니다. 네, 홍준표 전 대표는 일단은 통합당의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를 가겠다라고 무소속으로요. 근데 이제 현역 의원이 대구 수성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원래 주호영 의원 지역구였는데 주호영 의원이 수성갑으로 이번에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수성을이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은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뭐 여기에 대해서 당에 대해서 옳지 않은 방법으로 협잡 공천을 했고 자기가 복당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얘기도 했어요. 뭐 과연 홍준표 전 대표다운 얘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전반적으로 홍 대표의 이번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신지 궁금합니다. 정치적인 욕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네.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언론과의 접촉을 보면은 자신은 앞으로 대권에 도전하겠다라는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대구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기자회견이 굉장히 독특해요. 통상 이런 상황에서 기자회견하면은 탈당 선언을 하고 네. 무소속 출마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탈당을 얘기를 안 했어요. 네. 다만 본인이 양산에서 대구로 지역구를 옮기겠다라는 얘기만 밝혔거든요. 네. 즉 이 얘기는 마지막까지 공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계속해서 황교안 대표를 압박을 해서 공천을 끝까지 받아내겠다. 내지는 공천을 받아낼 가능성이 없지만 다시 한번 명분 쌓기로 나아가겠다. 지금 나는 그런 계산이 담겨 있어요. 네. 본인은 계속해서 이번이 막천, 그러니까 막가는 공천이다. 또 그리고 황교안 대표하고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서로 협잡에서 하는 협잡 공천이다. 이렇게 네.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명분 쌓기인데 이제 재미있는 것이 그러면 왜 경남 양산에서 대구로 옮겼느냐라는 네. 것과 관련해서 본인 얘기를 정리해 보면 경남 양산에서 자기가 나가면은 보수표를 분산시켜서 김두관 현 의원의 당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이적 행위가 된다. 그래서 대구로 옮기겠다. 그럼 왜 대구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구 하면은 이른바 보수 정치의 1번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곳에서 정권 재창출 그리고 반문연대 두 가지를 지금 중심 키워드로 내세워서 자신의 출마의 정당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지역구를 특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 즉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대구 수성을이요. 수성을이요. 수성을 네. 또는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이제 북구
북구 가는데 이게 옛날에 본인이 이제 지역 협의위원장을 한 거예요. 당협위원장을 예. 한 곳이고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수성을로 해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호영 의원이 김부겸 의원을 상대하기 위해서 수성갑으로 네. 자리 바꿈을 했고 아직 수성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천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자신이 여기서 대구 유권자들이 전략적인 선택을 하면은 자신이 기사회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전반적인 전략적인 계산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정 의원께서는 홍 전 대표의 성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아까부터 룰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보수의 가치가요. 법치가 굉장히 중요한 보수의 가치예요. 저는 홍준표 대표가 대권 주자도 했었고 예. 그 미래통합당으로 볼 때 정말 중요한 자산의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차라리 그럼 김태호 지사처럼 무소속으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결국 남은 자리 그 대구 쪽이면 여기야말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깃발만 꽂으면 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애초의 원칙이 뭐냐면은 적어도 대권 주자 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은 험지 내지는 사지로 가가지고 이 당의 정체성이라든지 이 통합에 있어서 자기 희생을 좀 보여달라라는 그 취지도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결국은 당대표인 황교안 대표도 처음에 종로를 원하지 않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다시피. 예. 근데 지금 종로에서 혈투를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과연 이거를 공관위가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 이제 그 뭐 제의 요구서부터 생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무슨 제3자로서 제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재심 신청한 곳에 대해서는 어차피 뭐 여자라든지 신인에 대해서는 가산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공관위가 좀 유연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되 홍준표 대표와 관련해서 이건 원칙대로 해야 돼요. 원칙대로 한다는 건 뭐냐면 대구 지역에 그 지역구에 뭐 경선이 됐든 뭐가 됐든 비례통합당의 후보를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그 적어도 이런 원칙 하에서 그 당과 공관위 사이에 유연성은 있으나 이게 어떤 그 마쿠 흥정이라든지 어떤 특정인의 압력에 의해서 이 공천이 그렇게 되면 그거야말로 진짜 막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300명 중에 거의 200 몇 명이니까 253명입니까? 이거 지역구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왜?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뽑히는 사람은 253명밖에 안 되니까 네. 그런 것인데 여기서 이 황교안 대표라든지 김영호 의장도 중심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고 홍준표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본인은 대구 수성이나 뭐 좋은 데 가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그 당내의 그 당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권자들이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공관위 재심 6곳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네. 지금 김종인 전 대표 영입 문제가 빠졌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6곳을 지금 제의를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에서 제의를 요청해도 공관위에서 3분의 2 이상이 계속 찬성을 하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황교안 대표 그리고 김용호 위원장이 어느 정도 절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 6곳의 재심의를 요청하는 부분에는 어떤 함의가 담겨 있냐면 김종인 전 대표를 영입하는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김종인 전 대표가 영입과 관련해서 사천을 바로잡지 않으면 자신은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김종인 전 대표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장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네. 6곳은 이제 제의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또 사실상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종인 전 대표는 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적정선에서 봉합이 되고 김종인 전 대표는 선대위원장을 수락하는 그런 상황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김종인 전 대표의 결단이 수락 여부가 뭐 주말을 전후해서 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어느 정도의 또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그야말로 비례연합정당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긴 하되 또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것이 총선을 앞둔 지금 최대 현안입니다. 관련해서 민주당 쪽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 미래통합당이 갑자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대형마트를 가지고 골목상권에 침탈하는 겁니다. 그거 막아야죠. 그거 막으려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는데 우리도 독자정당을 만들면 대형마트를 만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 골목상권 침탈하는 건 똑같거든요. 함께 참여를 해서 마트연합회와 같은 그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는 거예요. 오늘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묻는 온라인 전당원 투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당원들 뜻에 따랐다는 명분을 내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반대하는 것을 밝힌 한 최고위원의 발언이 회의록에서 지워졌다가 들켰습니다. 민주당은 비례정당 참여를 추진하기에 앞서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고발부터 취하해야 할 것입니다. 네, 민주당 전당원 투표 지금 진행 중이고 뚜껑을 열어봐야 알긴 하겠지만 권리당원 대다수가 워낙 친문 성향이다 보니까 이게 찬성이 우세할 거란 전망이 많은데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반대가 높거든요. 이게 좀 간극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그 미래통합당에서 지금 그 비례정당을 어찌됐든 만든 거잖아요. 미래한국당으로.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혼란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미래통합당은 자유한국당 때부터 이거 패스트 트랙으로 해서 통과시키면 우리는 비례정당 만들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절대로 안 만들 것처럼 그렇게 야당을 향해서 비난을 하더니 이제 거의 포장만 연합정당이지 민주당 비례정당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좋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아마 그 78만 명이든 80만 명이든 정당 당원들 투표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해서 통과시키려고 지금 그런 형식 논리를 거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표를 도둑질 하니까 이걸 막아야 된다. 그럼 도둑질 막으려고 똑같이 도둑질하는 게 이게 잘했다는 것인지. 정의당은 지금 그래서 또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정의당 압박하는 것도 보면 진짜 목불인견이거든요. 아니 이럴 거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왜 통과시켰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 조금 전에 회의록에 그걸 반대한 사람은 회의록에서 지금 삭제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에 민주 없다는 증거죠. 백의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어쨌든 비례정당을 전당원 투표 결과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떤 중간 과정을 거치더라도 비례 의석을 좀 더 확보하는 데는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소탐 대실이라는 말로 딱 규정될 수 있는 그런 지역구에서 특히 박빙의 수도권이나 서울 이 지역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더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전망도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선거 같은 경우에 26곳에서 5%포인트, 대략 5,000표 미만으로 당락이 갈렸기 때문에 이거를 추진할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박빙의 지역에서 이탈표가 생기면은 전체 의석수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목소리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대로 갈 경우에는 비례한국당이 계속 득세해서 전체 제1당 심지어는 과반까지 획득을 하게 되면은 개혁 입법 과제가 중단될 수 있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또 우려되고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공공연히 제1당이 되면은 탄핵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탄핵 추진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따라서 명분에서는 좀 미흡하지만은 실리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정치는 어쨌든 간에 이상과 현실을 조화롭게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권리당원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온라인 투표를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8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그분들 대상으로 할 때 이제 제안서를 발송을 했어요. 근데 제안서 보면은 사실상 추인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요.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 보면은 전체 권린당원의 80%가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내일 아침 6시까지 투표가 끝나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통과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데 통과가 되면은 앞으로 남은 문제는 과연 이 비례연합당에 어떤 소수 정당들을 담아낼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정의당은 이제 불참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민생당의 참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생당이 현재 19석이거든요. 근데 비례연합당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비례연합당의 현역 의원이 몇 명 있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제일 많아야 1번 번호를 획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당에 참여하느냐라는 문제, 그리고 여기에 또 녹색당이든지 미래당이든지 또는 열린민주당인지 어떤 소수 정당에 참여하는지 이 문제가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앞 번호를 다 양보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순위 7석만 갖겠다라고 했는데 그럴 경우에 앞순위를 양보하는 것은 명분이 좋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누가 검증하고 통제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문제가 남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숙제같이 보입니다. 비례연합정당 그야말로 시계 제로입니다.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게 될지, 그리고 어떤 결론을 나게 될지 참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격전지 한 곳 좀 예측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갑 6번째 리턴 매치, 그러니까 두 똑같은 여야의 후보가 6번, 그러니까 24년 동안 계속 라이벌로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호 현역 의원, 그리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성원 전 의원, 이 두 분이 16대부터 해서 20대까지 5번이나 붙었는데 저도 17대, 18대, 19대 3번이나 격전지로 현장을 가서 이 두 후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렇게 뭐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들 보기에는. 일단은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게 될지 정 의원께 좀 해안, 좀 전망을 좀 여쭤볼까요? 저는 뭐 해안은 없지만 아마 둘은 그럴 거예요, 인간적으로. 전생에 무슨 악연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지역은 거의 뭐 용호상박 수준이죠. 또 똑같은 연세대 학생회장 출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지지층도 그 지역에서 상당히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정적인 변수는 뭔지 아십니까? 이 두 사람의 자질이라든지 뭐 정치적 식견,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인 판이 어떻게 가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집권당이 지지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신뢰를 잃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 두 후보의 경우는 적어도 상대 후보가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당선되는 거는 차치하고라도 그 지역에서 공천받는 데는 상당히 적대적 공전 상태에 있다. 상대가 우상호이기 때문에 이성원을 뽑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이성원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상호 의원이 또 그 공천받을 수 있는 그런 적대적 공전의 관계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 지역도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배 교수께서도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주십시오. 네, 이거는 이제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은 말씀하셨지만은 이곳의 결과가 수도권 민심에 그대로 풍향계라고 저는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승리한 정당이 수도권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거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6번째 도전하는데 최근에 2번 다는 우상호 의원이 매우 큰 표차로 이겼고 그 전에는 뭐 1000표 가까이 굉장히 근소한 표차로 이겼거든요. 과연 그런데 이번에도 우상호 의원이 기존의 2번의 선거처럼 큰 표차로 이길 것인가? 제가 볼 때 큰 표차로는 이기기는 어렵고 이긴다 해도 다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재밌는 것이 보수 야당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인데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은 정권 심판론보다는 보수 야당 심판론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여론조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면은 우상호 현 의원이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이 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이런 이제 총선 때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항상 여당이 야당보다 높은 걸로 나오는데요. 막상 그거를
열면 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적어도 10%에서 20% 차가 있으면 오히려 그 앞서 나가는 여당이 긴장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밑바닥 정서를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본다는 거는 예. 굉장히 그 착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마지막에 또 깜깜이 구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뭐 선거 총선을 지켜보는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정호김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